안녕하세요.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서양 현대사 전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19세기에 프랑스의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인물을 거론해야 될 텐데요. 19세기 프랑스 귀족인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당시 19세기 세계 정세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9세기에 역시 최고 패권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고 그 뒤를 독일이 바짝 쫓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인들의 지식인들은 항상 영국, 프랑스, 독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오히려 이 나라들은 언젠가는 힘을 잃고 말 것이고 더 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큰 나라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였다는 얘기죠. 국토가 광활하고 천연자원이 많고 인구도 많고 결국 이제 고만고만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밀려나고 이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두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 예언이 맞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웅다 다투면서 19세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고 20세기 초엽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토크빌의 예언을 좀 더 길게 보면은 사실 적중한 셈이죠. 20세기 들어와서 역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밀려나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19세기에 토크빌이 했던 말은 20세기 중엽, 후엽에 들어와서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놓고 보면 사실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일은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었는데 러시아 제국이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팔아버리는데 누구한테 파냐면 미국한테 팔아버리거든요. 그것은 미국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동떨어진 나라였고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었고 굳이 얼굴 붉힐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러시아도 참전했고 미국도 참전을 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쟁을 엎지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제국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세계에서 일종의 왕따가 된 겁니다.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도저히 국제 무대에 이제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그 후속 국가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이탈을 했던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고 어떻게 말하면 워낙 강력한 공업국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그전까지의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만 집중을 하고 유럽의 일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해드느냐. 전쟁이 이겼지만 유럽은 너무 골치 아픈 지역이니까 그냥 발 빼고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아메리카 대륙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취해가지고 빠져나왔던 거예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다시 이제 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강대국의 지위에서 밀려날 뻔했던 영국, 프랑스가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독일도 또 거기 끼게 되었죠. 그러다가 일어난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원래 전쟁은 영국, 프랑스에게 해했던 치욕을 서력하기 위해서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체제로 바뀐 다음에 영국, 프랑스에게 도전했던 벌어진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곧바로 항복해버렸고 영국은 절절매면서 살아남는데 급급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그들을 물리치면서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할 뻔했는데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당하면서 한풀 꺾였고 그 다음에 미국도 나치 독일을 무릎 꿇리게 되는데 또 한몫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은 동방몰락해 있고 그 전까지 국제 무대의 뒤편에 서 있던 미국과 러시아, 소련이 새로운 두 주인공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달리 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다시 고립 정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에 걸맞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 열강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도 전쟁이 질 뻔하다가 기사회생을 해서 대역전극을 펼쳐서 독일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에 걸맞는 어떤 지위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가 된 겁니다. 근데 러시아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동맹 관계였죠. 함께 독일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놓고 서로 싸우는 국가가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이 전쟁 기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스탈린하고 서로
찰떡궁합을 이루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브로맨스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 독재자인 그다음에 공산주의자인 스탈린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사이는 아주 호흡이 잘 맞았고요. 그런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결국 연합국이 끝까지 공조를 유지하고 히틀러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루스벨트의 보관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위대한 이유인데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됐으니 그 경제력에 걸맞게 세계 정치에서도 선두주자가 되겠다, 선도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나치라고 하는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사악한 체제를 물리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와서 그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런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국제평화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국제연맹 체제가 상당히 허술했고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다시 설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안정된 평화체제가 확립해야 된다. 평화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유엔이죠. 유엔을 만들게 되는데 루스벨트의 생각에서는 이 유엔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미국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또 파트너로서 러시아, 즉 소련이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밑바탕에 깔고 미국과 소련이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면은 20세기 후반기의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스탈린도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세계 적화 야유계를 불태우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묘사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스탈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시 생존이었습니다. 생존이란 것은 끝까지 그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무너질 상태에서 끝내 버텨가지고 기사회생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나치즘이 한순간에 패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히틀러의 최후를 알면서도 스탈린은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 져서 패망했지만 분명히 5년, 10년 안에 되살아날 것이다. 되살아난 독일이 이번에는 미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련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전쟁에 이겼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다시 되살아나지 못하게 견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에게 전쟁 이후의 세계는 적화 야욕을 펼친다는 그런 호맹랑한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파트너로서 비록 하위 파트너겠지만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되살아난 독일이 미국을 한편이 된 다음에 소련을 공격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루스벨트에게 협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루스벨트가 언제 죽냐면 1945년 4월에 죽어요. 미국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트루만이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는 역시 루스벨트를 못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보관이 있었고 그 보관에 따라서 스탈린을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트루만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스탈린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보수파들이 있었고요. 이 보수파는 소련을 상당히 안 좋아했거든요. 루스벨트가 소련과 손잡고 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그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이 루스벨트가 워낙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입 밖에 못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루스벨트는 사라졌고 보수파가 기세등등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트루만이 소련에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트루만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트루만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련에게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트루만은 반공주의자였고요.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계속 살아남아서 20세기 후반기에 정치를 이끌어 나갔으면은 우리가 아는 형태의 냉전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루스벨트는 죽었고 그 자리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리고 반공주의자인 트루만이 올라서게 되면서 삐걱거리게 됩니다. 트루만과 스탈린 사이에 서로 불신의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불신의 감정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서 냉전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그러다가 1950년에 우리가 알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트루만은 스탈린의 사주라 생각했던 거예요.
스탈린이 결국 그 세계 적화약이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약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을 사주해서 전쟁을 불러일으켰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유엔군을 이끌고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스탈린은 그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사실을 크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김일성이었고, 김일성이 하도 졸라대니까 마지못해서 전쟁을 승인하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전까지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던 미국과 소련의 공조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냉전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혈맹 관계였던 미국과 소련이 철저하게 대립하는 관계로 나가게 된 시기가 바로 195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허물어지기까지 40년의 기간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부르게 되고, 초거대 열강으로 섰던 미국과 소련이 극한 대립을 하는 정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의 그 동맹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제 친구였는데 지금은 적이 된 것이죠. 서로 간에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데, 이 서방 세력은 이 러시아에게 공포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에게서 항상 그 공격을 당해와서 존망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식의 어떤 상호 불신이 상승작용을 벌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군사적으로는 소련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목적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바로 나토였고, 나토가 이런 식으로 결성이 되고 소련을 압박하니까 소련도 맞서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거대한 군사기구였던 나토와 이에 맞서서 소련과 주변 그 공산주의 국가를 묶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이 두 조약기구가 서로 충돌하면서 아니면 대립하면서 대결하면서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결국 이제 정말로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만 같은 그 두 진영의 대결이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급격한 해체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왜 해체됐는가?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었는데요. 미국이 정말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했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힘을 빼게 되죠. 미국으로서는 이게 소련에게도 베트남 전쟁과 고통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원래 상당히 이슬람 전통에서는 가부장적인 국가였었는데, 사회주의 성향을 띠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사회주의 정부가 시행하는 개혁 정책에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주의 정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소련이 개입을 해서 그 사회주의 정권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또 아프가니스탄 사회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그리고 또 소련의 개입에 저항하는 그런 이슬람 전사들을 도와주면서 소련이 가뜩이나 힘든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끼어들면서 엄청나게 힘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체제가 흔들리면서 결국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그 흔들리던 소비에트 연방을 되살리고 사회주의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개혁 정책을 폈던 정치가가 바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는데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이 너무너무도 많은 주변 지역에 일일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힘이 소진된다. 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일정한 자유권을 주고 주권을 보장해야지 오히려 소련이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독일이지만 예전에는 자본주의 소독, 그리고 공산주의 동독이 있었는데, 동력에서 밀리는 동독이 계속 수세에 처해 있었죠. 그 전까지는 동독의 이탈 가능성을 소련의 군사력으로 막아왔는데, 고르바초프가 집권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독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아주 전향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합, 더 정확히 말하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막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독일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한 회원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토가 동독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그 서방으로부터 항상 당해왔던 러시아 및 소련으로서는 나토가 조금이라도 이 동쪽으로 더 전진을 해서 소련을 위협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독의 통합을 허용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절대로 나토가 동쪽으로 단 1일치도 이동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을 대리하는 장관이 그것을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고르바초프가 독일의 통일을 허용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근데 이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잃고 옐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러시아는 완전히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의 여파 속에서 대혼란기에 빠졌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제를 할 수 없었고요. 원래 그 미국의 약속을 깨고 그 나토를 점점 동진하게 만들면서 헝가리,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는 뭐 막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에 집권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란을 막았고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엄청난 돈이 러시아로 흘러들어왔던 거예요. 혼란을 막고 여유가 있으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옐진 때는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하고 혼란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토의 동진을 우리가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단 두 나라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거의 러시아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문제였습니다. 국내 정치가 거의 두 쪽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쪽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데 비해서 서쪽에서는 반러시아 내지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습니다. 러시아에 등을 돌려야 한다는 세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주류가 됐던 것이죠. 강력하게 나토 가입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서방 측과 미국 측을 상대로 제발 좀 우크라이나를 건들지 말라.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하려는 어떤 그런 공작 내지는 어떤 그런 술수를 멈추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던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경고를 계속 미국이 모른 채 했던 거예요.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뻥 터졌던 게 바로 2022년 2월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나토의 동진을 두려워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미국이 존중하지 않고 계속 나토의 확장을 통해서 러시아가 무릎 꿇는 사태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미국의 어떤 전략이 맞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면서 서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